제3회 동행 모의고사 형사소송법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해설 강의에 앞서 2교시 저희가 시험이 민법, 민소법, 형법, 형소법 이 순서대로 시험지가 편철되어 있는데 이제 보통의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는 정답이 상대적으로 이제 쉽게 이렇게 빨리 쉽게 나타날 수 있는 형법, 형소법을 먼저 풀고요. 먼저 풀고 조금 이제 범위가 너무 많아요.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민법, 민소법을 나중에 푼다. 이런 수험생들이 이제 일반적입니다. 물론 이제 2교시 시험 과목에서 이제 법학 자체에서 나는 시간이 부족해 본 적이 없는 이제 수험생이다. 이러신 분들은 그냥 이렇게 순서에 이제 구애받지 말고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이제 그대로 쭉 풀어나가면 되겠는데, 혹시 지금 이제 민법 같은 경우에는 민법이 지문이 많이 길어지고 양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는데, 거기에서 정확한 정답을 찾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이제 이래서 나중에 형법이나 형소법 풀 때 정말 쉬운 문제였는데도 풀지 못하고 이제 몇 문제를 찍었다, 뭐 세 문제를 찍었다, 다섯 문제를 찍었다, 이런 수험생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일반적인 부분을 얘기하니까 이제 자기 한번 시험지 문제 푸는 순서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보통은 이제 형법, 형소법을 먼저 풀고 민법, 민소법을 나중에 이제 문제를 푸는 게 조금 일반적인 것 같아요. 물론 이 안에서 이제 형법을 먼저 푸느냐, 형소법을 먼저 푸느냐, 이거는 이제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형사법을 먼저 푸느냐, 민사법을 먼저 푸느냐, 이 부분이 조금 이제 큰 이제 그 전략인 것 같으니까 알아서 조금 고민 한번 해보시고요. 형사소송법 이번 3회 그 총평을 하자면은 이제 문제는 전반적으로 평이합니다. 총평을 하자면은 평이한 수준으로 출제를 했고요. 평이한 수준으로 출제를 했는데 그래도 한 4문제에서 5문제 정도는 좀 까다로운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 그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동안 공부했던 거 고민해가지고 이제 보통 이제 둘 중에 하나잖아요. 둘 중에 하나 이제 찍어서 두세 문제 정도는 맞춘다 하게 되면은 이제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저 두 문제에서 세 문제 정도, 이 정도면은 조금 무난하지 않았는가 싶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더 틀렸다 하시는 분들, 자기 공부 방법 조금 점검해 보시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좀 반성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해설 강의에서 이제 1번 문제부터 해서 풀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고소 관련한 부분인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1번 선지에서 조금 특이한 부분이, 이건 이제 판례 문구입니다. 판례 문구에서 여기 공범 중 일부에 대해서만 처벌을 원합니다. 자, 나머지 공범에 대해서는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 고소가 적법한 고소가 아니라고 하는 게 판례예요. 이 부분 문구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2번 선지는 친고죄 공범 중 일부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원래 친고죄 고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는데, 자, 공범 처벌의 일체성을 이제 규정하고 있는 고소의 이제 친고죄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 때문에, 자, 자, 판결이 선고됐다라는 건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는 거기 때문에 공범을 처벌하게 되어버렸잖아요. 자, 그 경우에는 자, 친고죄 주관적 고소 불가분 원칙이 우선하기 때문에 이게 명문의 규정, 원래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고소 취소할 수 있는 이제 그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보다 233조가 우선해서 고소를 취소할 수 없고, 고소 취소했다 하더라도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이 말은 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네, 여기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추가하는 거, 필요적 공범이든 임의적 공범이든 구별하지 않는다. 자, 여기에서 저희가 형사소송법은 원래 그 범인을 처벌하는 절차법이기 때문에 필요적 공범, 임의적 공범 이것 자체를 구별하지 않아요. 그런데 딱 하나를 보자면 공소시효에서요. 공소시효에 하나 나옵니다. 이게 공소 제기하면 시효가 정지가 돼요.
공소 제기로 인한 시효 정지의 이 효력이 다른 공범에게 미치는데, 그러니까 다른 공범도 공소 제기하지 않았지만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것인데, 그 시효 정지의 효력이 미치는 이 공범의 필요적 공범이 제외돼요. 그래서 공범, 이제 형사소송법에서 임의적 공범, 필요적 공범을 구별하는 건 요거 하나 있어요. 공소 제기로 인한 시효 정지의 효력이 다른 공범에게 미치는데 이 공범의 필요적 공범이 제외된다. 들어가지 않는다. 요 부분 빼고는 나머지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나오는 멘트 있죠. 필요적 공범, 임의적 공범 구별함이 없이 모두 적용된다. 이 멘트 나오면 다 맞는 문장이에요. 요거 하나만 빼고요. 이제 3번 이제 양벌 규정 나왔습니다. 양벌 규정이 나오게 되면 왜 안 나오지? 양벌 규정이 나오게 되면 여기에서는 고소이냐 친고죄이냐 아니면 즉시고발 사건이냐 이걸 구별해 주는 거죠. 친고죄의 경우에 있어서는 양벌 규정 이렇게 나올 때 행위자와 처벌받는 자, 양벌 규정에 의해 처벌받는 자를 그냥 공범으로 취급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양벌 규정이 나오긴 했는데 즉시 고발이 나오게 되면 따로따로 고발해야죠. 따로따로 고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3번 선지하고는 이제 양벌 규정에서 친고죄이냐 아니면 여기 즉시 고발 사건이냐 이 부분을 좀 구별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번 선지는 너무 많이 나왔던 부분이죠. 항소심에 이르러 이 멘트가 나오게 되면은 그냥 고소 취소로서의 효력이 없다이죠. 없다. 예. 이제 친고죄 고소 취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항소심에 이르러 이 멘트가 나오게 되면은 그냥 무조건 고소 취소 이제 안 된다. 고소 취소로서의 효력, 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주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2번 문제는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 참여권 관련한 부분이네요. 여기에서 이제 출발할 때부터 이거는 변호인의 변호권이라는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출발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혹시 지금 제가 빨간 펜하고 파란 펜을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눈에 시각적으로 해가지고 너무 뻘겋게 나와가지고 약간 파란색, 빨간색 섞어가지고 쓰는 거니까 이제 크게 색깔 관련한 부분은 이제 신경 쓰지 마시고 들어주면 되겠습니다. 피의자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이 2인 이상일 때, 이건 해설로 보면 되겠네요. 해설로 보겠습니다. 해설로 보게 되면 여기 피의자가 먼저 지정해요. 피의자 신문 자체가 이제 형사 절차에서 엄청나게 중요하잖아요. 이때 자백하게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때 변호인이 슬쩍 해가지고 사인을 주고 하는 그 과정에 변호인이 참여하게 되는데 그때 피의자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 그 사람을 먼저 지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이 무조건 피의자가 먼저 지정하고요. 근데 장소가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거기 이제 수사기관 사무실 그 안에 장소적 이런 관계 때문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한 명만 남고 이게 장소가 좁으니까 한 명만 남고 나머지는 조금 대기하고 있다가 서로 정보 교류하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반드시 한 명을 지정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조문으로 시험 문제 내는 거. 첫 번째, 이게 피의자가 먼저 지정한다. 두 번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지정할 수 있다. 이제 이 부분을 해가지고 문제 나오는 부분입니다. 2번 선지는 저희 두 문자 딴 걸로 해가지고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후진이죠. 후진. 그리고 중부이죠. 중부이.
그 다음에 승진. 자, 여기서는 뭐, 자, 신문이 끝난 후에 의견 진술하는 거, 이거는 이제 피의자 신문의 본질 자체는 피의자의 말을 듣는 거기 때문에 변호인의 말은 나중에 듣는 거죠. 그래서 신문이 끝난 후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제 이 부분 가지고 중간에 순간 이제 정답이 찾아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3번은 뭐 특별히 설명할 거 없고요. 자, 불복 절차인데 변호인 참여 등에 관한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여기 이제 접견 교통권도 여기에 포함되는 부분이고요. 접견 교통권. 자, 관련 관련 처분에 불복이 있으면은 관할 법안. 자, 여기는 뭐 경찰 그쪽 관할 법원을 말하고 검찰청에 대응한 법안. 자, 이건 뭐 경찰이 했으면 관할 법원이고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은 검사가 있을 때 이제 여기에 자, 처분에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거 417조에 준항고를 의미하는 거죠. 준항고로 다툴 수 있다. 2번 문제 좀 크게 어렵지 않은 거고 3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3번 문제에서 체포 관련한 부분에서 최근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이제 판례에 해당하는 겁니다. 1번은 무조건 시험 문제 이제 지문에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현행범을 체포했고요. 자, 그런 다음에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라고 되어 있네요. 구속영장이 발부까지 되었어요. 그럼 이제 이 안에는 여기에 영장 실질심사를 거쳤겠죠. 실질심사를 거쳤고 이 실질심사 자체는 당연히 적법한 것을 전제로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3일이 경과해서 구속영장 원본 제시에 의한 구속영장을 집행한 거. 저희가 체포하거나 구속을 할 때 미란다, 영장을 제시하고 이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체포제도와 구속제도가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체포할 때에도 미란다 원칙을 고지해야 되고 구속할 때에도 미란다 원칙을 고지해야 하는데 만 3일이 경과하여 구속영장을 집행한 거 위법하다는 판례에 있습니다. 이건 무조건 시험 지문에 나올 만한 중요한 판례에 해당합니다. 자, 2번 지문은 여기 청해부대 아덴만 여명 작전입니다. 자, 여기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었네요. 그런 다음에 구속영장 청구를 해야 되죠.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만 하면 돼요. 발부를 받는 게 아니라 청구만 하면 됩니다. 그때 그 기산점이 48시간의 기산점이 현행범인 체포시가 아니라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때라고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실제 그때 사례에서는 9일이 걸렸죠. 거기 아덴만에서 이제 소말리아 해적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청해부대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부산 공항으로 들어왔었는데 그때 9일이나 걸렸어요. 9일 실제. 근데 시간적 물리적 한계로 말미암아 불가피한 지체였다. 불합리한 불필요한 지체 없이 인도된 경우이기 때문에 적법한 인도에 해당한다. 이제 이렇게 됐고 된 부분입니다. 3번 긴급체포 관련해 가지고는 긴급체포의 요건 또는 현행범 체포의 요건 관련한 건데 체포 당시 상황을 기초로 판단을 해요. 여기서 연홈이 들어가게 되면 틀린 지문입니다.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사후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하게 되면 틀린 지문이에요. 체포 자체가 이루어져야 그 다음 수사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사가 진행되기 위해서 체포를 해야 후속 수사 절차들이 진행되는 거고 그 수사 자체의 판단에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4번 판례도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 판례입니다. 여기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를 할 때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체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체포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채 체포영장에 기한 체포 절차에 착수했다. 이건 긴급집행인 거죠. 긴급집행. 이건 체포영장 긴급집행이에요. 체포영장 긴급집행. 이건 구속영장 긴급집행과 비슷한 겁니다. 일단 영장은 발부받았는데 제시하지 못한 그 하자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유치장에 유치를 시켜놓고 그 다음에 영장을 제시해주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문제가 이렇게 체포를 하려고 했더니 피고인이 저항을 하면서 자, 경찰관을 폭행했네요. 그러면서 특수공무집행 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특수가 붙었으니까 이거는 저항하면서 뭐 흉기 등을 휴대를 했겠죠. 자, 그럼 이제 이 자체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현행범 체포 상황인 거예요. 자, 특수공무집행 방해죄, 별개 범죄의 현행범 체포되었는데, 자, 원래 여기 체포영장 긴급 집행을 했을 때 체포영장을 나중에 별도로 제시한다는 건 나중에 사후 제시를 해야 되는 거야. 자, 나중에 사후 제시를 하지 않아도 적법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마치 이게 자, 현행범 체포를 하게 되면 이 상황 자체가 나머지 모든 절차들을 흡수해 버리는 그런 구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이제 이 부분이 우리 블랙홀 이렇게 할까요? 블랙홀처럼 다른 절차의 그 후속 부분들을 다 흡수해 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중요한 판례에 해당합니다. 요거 4번 판례와 1번 판례는 무조건 시험 지문에 나올 판례입니다. 자, 4번 이제 구속 적부심 보겠습니다. 구속 적부심 하게 되면 이제 저와 두 문자 땄던 거 있죠? 체포 구속 적부심 나오게 되면은 자, 샤프심 48시간 이내에 신문하라. 그리고 자, 이사 결정이죠. 24시간 이내에 결정하라. 연홈 하나 써놓고 출발하게 되면 이제 특별히 이제 정답이 여기에서 바로 나와버릴 수도 있고요.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좀 고민할 필요 없이 다른 지문을 보면 되겠습니다. 참 여기는 이제 빨간색 많이 썼으니까 파란색으로 좀 쓰겠습니다. 자, 48시간 나왔네요. 아싸. 아, 신문하고. 아, 그러면은 이제 특별히 이 지문에서는 꼴 만한 부분이 없어요. 48시간 이내에 신문하고 자, 석방을 하거나 기각 결정을 하게 될 텐데 여기서는 피의자 석방 결정 관련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석방 결정의 등본이 검찰청에 송달된 때 자, 이거 자체는 체포 구속을 누가 집행하는 거죠? 검사가 집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체포 구속에서 석방하는 것 자체도 자, 검사가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결정문을 검사에게 송달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자,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석방 결정, 석방을 명하는 결정이 있는 순간 이제 바로 그 체포 영장, 구속 영장의 효력이 상실되는 게 아니라 그 결정서 등본이 검찰청에 송달되어야 이제 효력을 발생한다. 예, 집행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이거는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심사 청구 후 피의자에 대한 공소 제기가 있는데 이걸 우리 전격 기소라고 했었죠. 전격 기소. 검사가 전략적으로 기소했다는 거요. 이 경우에도 또한 같다. 뭐가 같다는 거죠? 여기서는 법원이 석방을 명한다요. 명한다. 그럼 이제 여기에서 또한 같다. 이 부분을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여기에서 공소 제기했기 때문에 수소법원 요게 등장하면 틀린 지문이 됩니다. 수소법원 이렇게 등장하면 틀린 지문이고 자, 여기는 여기 관할법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적부심사 자체는 피의자에 대한 이제 그 절차이기 때문에 아직 수소법원이 없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짜잔 하고 이렇게 수소법원이 등장하게 되면 틀린 지문이 됩니다. 이제 체포영장 실질심사를 담당하는 법원과 관련 법원과 관련한 부분인데, 자, 적부심사의 신문조사 결정을 해야 되는 자, 이 법원에 자, 영장을 발부한 법관이 들어가면은 이제 무조건 기각하겠죠. 그래서 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그런데 그 영장을 발부한 법관 외에 신문 조사 결정을 할 판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가지고 2번이 틀린 지문인데 마찬가지가 아니고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기와 비교해야 되는 부분이 기피 신청하고 조금 비교를 해줘야 돼요. 기피 신청인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당한 법관은 원래 이제 여기도 새로운 합의부를 구성해서 재판을 하게 되는데, 기피 당한 법관은 이 합의부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자, 합의부가 구성이 안 될 때는 상급 부분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런데 적부심은, 자, 여기 심사청구에 적부심 관련해 가지고는 여기 이렇게 해 가지고 판사가 없는 합의부가 구성이 안 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부심에 관할 이제 그 적부심에 관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무상 적부심을 통해 가지고 석방될 수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극히 이례적이에요. 이제 사정 변경, 특별한 사정 변경으로 피해자와 합의가 되거나 그랬을 때 이제 석방 결정이 나오는 거고, 거의 대부분의 사건은 이제 기각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장 전담 판사, 그분이 훨씬 센 판사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죠. 적부 심사 청구에 대한 이제 3번 보겠습니다. 적부 심사 청구에 대한 법원의 석방 결정이나 기각 결정 항고하지 못한다라는 특별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법원도 마찬가지로 관할 법원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적부심 관할 법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근데 여기에 이제 대응해서 보증금 납입 조건부 피의자 석방 결정, 이게 변태가 하나 나오는 거죠. 이거는 구속 적부심은 청구를 해야 돼요. 구속 적부심은 청구를 해야 하는데, 자, 이 피의자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 제도 요놈, 그렇죠? 요놈에 대해서는 직권 보석이에요. 자, 이놈에 대해서는 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아요.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 형사소송법에서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가 한번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청구권 내지는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될 때 그 절차가 3개 정도가 나오게 되는데, 그 정리하게 되면 첫 번째, 지금 보증금 납입 조건부 피의자 석방 결정, 이거는 구속 적부심사 청구와 연동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구속 집행정지. 그래서 이제 수사나 재판을 받다가 이제 응급 상황 또는 가족 등의 장례를 치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하는 건데, 여기도 마찬가지 이제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나온 판례에서 다루고 있는 게 재심 청구 절차예요. 재심 청구 절차에서 증거조사 신청권이 없다라고 합니다. 증거조사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게 되면 이제 정답 질문 이제 이거 3가지 조금 주의해서 봐주시면 되겠고요. 5번 보겠습니다. 5번. 이제 5번에서는 이제 1번 지문은 이제 많이 연습했던 부분입니다. 피고인 구속 기간 2개월. 그다음에 심금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하나여 결정으로 갱신하는 거죠. 갱신. 그리고 상소심이 나왔네요. 상소심 하게 될 때 우리가 뭘 주의해야 되죠? 상소심 할 때 피고인 또는 변호인만 등장해야 돼요. 여기에 검사가 들어가면 틀린 지문이에요. 검사가 들어가면 틀린 지문이고, 상소심은 3차 갱신이죠. 예. 자, 보석 보증금이 나왔습니다. 보석 보증금을 왜 몰수하는 거죠? 예, 보석 취소하기 때문에 보석 보증금을 몰수해요. 그럼 보석 취소 결정이라는 하나의 결정과 보석 보증금 몰수 결정이라는 또 하나의 결정이 있는데, 이거 반드시 동시에 할 필요는 없고, 자, 보석 취소 결정 후에 별도로 할 수도 있다. 보석 보증금 몰수는 신속하게, 자, 신중하게, 보석 취소 결정은 신속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자, 동시에 할 필요는 없고 별도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3번 지문은 여기 구속영장의 효력을 잃는다. 구속영장의 실효 사유를 이제 물어보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무죄 나왔습니다. 무죄 등 선고 요거 찾아주면 되겠고요. 여기서 뭘 주의해야 되죠? 관할 위반이 들어가면 안 돼요. 관할 위반 빼고 무죄 등 선고하면 구속영장을 효력을 잃고요. 여기 조금 더 가피를 하게 되면은 여기에 사형, 자유형이
확정되면 구속영장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자, 다시 한번 무죄 등 선고 구속영장 실효사유인데 여기에 관할 위반은 빠진다예요. 4번. 자, 보석 허가 결정이 나왔네요. 보석 허가 결정. 그러면 이제 이 전 단계로 보석은 피고인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거고, 이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는 거예요. 피고인이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어 있는 피고인을 보석을 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은 구속영장은 유효한데, 여전히 유효하게 남아있는데, 이 보석 허가 결정은 그 집행만을 정지하는 거야. 조건을 달아서 집행만을 정지하는 제도입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에서 자, 이 보석 허가 결정으로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한다. 땡 틀린 질문이네. 여기서 끝나버릴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피고인을 재구금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새로운 구속영장? 이거 발부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구속영장이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봐보면 되겠고, 자, 그리고 여기 이제 해설 부분에서 보게 되면은 여기 같이 자, 보석을 취소한다 또는 구속 집행정지를 취소한다. 이거 자체는 구속된 피고인을 다시 잡아온다라는 거야. 다시 잡아온다. 그래서 그 취소 결정의 등본으로, 왜냐하면 집행을 검사가 해야 되는 거죠. 검사가 집행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취소 결정의 등본에 의해 피고인을 재구금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 자, 이 보석 취소, 구속 집행정지 취소가 나왔을 때 새로운 구속영장 발부, 이런 멘트가 나오게 되면 틀린 지문이 됩니다. 좀 주의를 해주시고요.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압수수색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압수수색 영장 집행, 여기 이거 주의해 주셔야 돼요. 급속을 요하여 범죄 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구하고, 이게 뭐예요? 이게 미란다잖아요. 미란다. 자, 미란다 고지가 압수수색에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미란다 고지는 이 부분은 압수수색이 아니라 체포, 구속영장 집행할 때의 문제입니다. 자, 이걸 체포 구속영장 긴급집행이라고 해요. 자, 압수수색 영장은 긴급집행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압수수색 영장은 반드시 가지고 남의 집에 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긴급집행 관련한 부분이 있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사전에 영장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 여러 명일 때, 자, 압수수색을 당하는 사람이 여러 명일 때 개별적으로 영장을 제시하라 해요. 이게 추가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가능한 상황, 가능한 경우에만 영장을 제시하고, 현실적으로 영장 제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시하지 않아도 적법한 거죠. 대신에 참여권은 보장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 질문이 많은데, 압수수색 영장 집행할 때의 문제와 자, 긴급 압수하고는 다른 거예요. 긴급 압수수색은 사후영장을 받는 거잖아요. 사후영장. 이건 뭐예요? 체포 구속영장은 미리 영장 자체가 있는 상태인 거고, 이거는 영장 없이 긴급하게 압수했다가 사후에 영장을 발부하는 제도예요. 그래서 이 부분 체포 구속, 급속을 위하여 범죄 사실의 요지와 영장에 발부됐음을 구하고 집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거는 체포 구속영장에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1번으로 많이 1번 지문이 틀린 거 잘 못 찾았을 것 같은데 조금 특별히 주의를 해주시고요. 뭐 보관 중인 물건, 현존하는 물건으로 해석할 수 없다 이죠. 이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3번은 최근 판례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자, 최근 판례니까 별표 하나 쳐주시고요. 지금 필로폰 교부예요. 필로폰 교부. 자, 그런 다음에 여기는 필로폰 투약의 공소사실이에요. 여기 보면 원래 이제 별개의 범죄 사실이긴 한데, 수사나 이제 수사 단계에서 영장을 잘 청구했거나 아니면 판사님이 영장을 잘 발부해 준 거예요. 필로폰 교부로 영장을 발부받긴 했는데, 자,
압수수색을 뭘 하라는 거예요? 소변과 모발을 압수수색하라고 그런 영장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 객관적 인적 관련성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제 마약 사범의 특수성 때문에요. 원래 뭐 필로폰 교부와 투약의 공소 사실은 다른 사실인데 필로폰 교부 영장 발부하면서 왜 소변과 모발을 이제 필로폰 교부 관련된 혐의 사실인데 왜 소변과 모발을 압수수색할 수 있게끔 그런 영장이 발부되었느냐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자, 그 부분으로 투약 공소 사실 야 소변 모발이면 투약이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압수수색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거지. 그래서 객관적 인적 관련성을 모두 갖추었다 이렇게 평가한 사례입니다. 최근 판례에 해당하는 거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4번 판례도 엄청 중요하죠. 최근의 판례입니다. N번방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요. 이제 여기가 이제 우리 뭐라 그러죠? 성착취 영상물을 영상물을 가지고 이제 협박하면서 이제 돈을 뜯어내는 그런 사건인데, 자 피고인 아닌 사람이 이제 이놈이 진범이에요. 그런데 이 진범이 동생하고 같이 살아서 이제 동생이 피의자, 이제 그놈인 줄 알고 영장을 발부받았는데, 자, 알고 보니, 자, 피고인이 진범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제 사실관계가 조금 생략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자, 피고인 아닌 사람이 동생인데, 이 동생이 진범이 우리 형이요, 내 형이요. 자, 참 좀 답답한지 말이죠. 내 형입니다. 이렇게 얘기했겠죠. 내 형입니다. 이놈이 피의자예요. 이놈이 피의자. 그런데 영장은 어떻게 나왔다고요? 영장은 피고인 아닌 사람, 동생의 이름으로 영장이 발부되었어요. 자, 그래서 자, 그때 이 동생이 진범은 내 형입니다라고 말을 했다 하더라도 여기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진범 소유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거 위법하다는 이제 최근 판례. 이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그 일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제 기본 법리에 해당하는 건데, 압수수색의 인적 관련성의 범위 내에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인데, 그 범위와 관련한 부분인데, 판례가 명시적으로 이제 이런 게 하나 나와가지고 이제 엄청 중요한 판례에 해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7번 보겠습니다.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입니다.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최근에 판례들이 많이 누적되어 있고, 이 부분은 전자정보 관련한 부분, 정보통신 관련한 부분을 법 조문이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판례의 법리가 이제 먼저 만들어지고, 그 판례의 법리를 이제 형사소송법이 개정하면서 이제 뒤따라가는 형태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무조건 이제 시험 문제 나오고 실무에서도 엄청나게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압수수색에 있어서 변호인의 참여권입니다. 이거는 피의자 신문의 변호인의 참여권의 문제가 아니에요. 압수수색에 있어서 압수 나왔잖아요. 압수. 이렇게 조문이 혹시 해가지고 이렇게 조문이 나왔을 때 뜬금없는 조문이 나오진 않고요. 아주 익숙한 조문이 아니라고 하게 되면 그 조문을 설명하는 문구가 나오기 때문에 이 숫자에는 이제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변호인의 참여권은 피압수자, 그러니까 압수수색에 있어서 문제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주어지게 돼요. 자, 변호인에게 주어진 고유권이다. 고유권이다. 이 말은 뭐죠? 이 말? 네, 이렇게 쭉 보게 되면 별도로 이런 멘트가 나와줘야 돼요. 자, 형사소송법에서 고유권이다. 이렇게 나온 멘트는 법정 대리인 고소권이 고유권이었죠. 그래서 이제 고소권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도 고소할 수 있고, 고소 기간도 법정 대리인이 한 날로부터 기산하고, 법정 대리인이 한 고소를 고소권자 본인이 취소할 수 없다. 이제 또 다른 별개의 절차라는 거죠. 별개의 권리라는 취지이고, 그게 이제 그대로 여기에 적용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피압수자가 어디 있지?
피압수자가 수사기관 지우고 다시 할게요. 이 부분. 자, 피압수자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였다 하더라도 자, 참여할 기회 별도로 보장해야 된다는 거죠. 그 변호인에게. 왜? 고유권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요. 자, 이것도 전자정보 압수에 관련한 중요한 판례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2번 판례, 이건 그 변태 교수 사건인 거죠. 피해자가 이제 A예요. A인데 피의자 소유 보관하는 정보 저장 매체 휴대폰이에요. 휴대폰을 이미 제출했어요. 그래서 피해자가 피의자 소유의 휴대폰을 이미 제출할 수 있는가의 문제. 일단은 판례는 적법하다고 보고 있고요. 자, 이때 이미 제출할 때 이미 제출한 사람은 누구예요? 피해자가 이미 제출했잖아요. 근데 정보 저장 매체를 이제 포렌식 절차 이제 진행하는 과정에서 참여권을 보장해 줘야 되는데 그 참여권을 누구에게 보장해 줘야 되는 거죠?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해 줘야 돼요.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고 목록을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고 이제 피의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서는 이제 실제 조금 이제 사례를 이제 확대해서 보게 된다면 여기 이제 피해자가 휴대폰 1번에는 이제 자기가 이제 촬영된 이제 불법 영상물이 있었던 거고요. 휴대폰 2에서는 B와 C가 들어있는 이제 B와 C에 대한 이제 불법 촬영물이 있었던 그 사건인데 판례는 이 피해자 A가 들어있는 이 휴대폰에 대한 이미 제출만 적법하고 이 B와 C가 들어있는 이 휴대폰에 대한 이미 제출은 위법하다고 봤어요. 이미 제출이 위법하다. 이건 무슨 말이죠? 위수중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에 대한 부분, 피해자 자기에 대한 부분에 이 부분은 증거 능력이 인정돼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위수중이니까 증거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미 제출의 범위를 피해자가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이미 제출했을 때 그 범위를 엄격하게 완전히 제한했어요. 자기 것만 유효하고 자, 다른 사람의 휴대폰 진짜 나쁜 놈인 건 맞아요. 그런데도 요 부분에 대한 이미 제출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다. 그리고 누구에게 참여권을 보장하라?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라는 거예요. 피해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3번과 4번은 이게 이제 종군당계 사례에 해당하는 거고, 이게는 이제 별도의 범죄인 거죠. 별도의 범죄 혐의를 발견하게 된 경우, 자, 추가 탐색을 중단하라. 그리고 거기에 새로운 영장을 발부하더라. 그렇지 않으면 위법하다. 라는 거고, 자, 새로운 영장을 발부받았어요. 새로운 영장을 발부받았다 하더라도 이 새로운 영장, 별도의 영장이죠. 별도 영장 집행하는 과정에 참여권도 보장해 줘야 합니다. 자, 그리고 같은 종군당 사항인데 이제 이 압수를 했잖아요. 압수수색이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에 대해서 이제 다투는 절차가 준항고 절차로 다투게 되는데 그 준항고인이 전체 압수수색 과정을 단계적,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각 개별 처분의 취소를 구했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해설 부분으로 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압수했다라는 건 그 압수한 증거물을 최종적으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만 문제가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제 준항고인이 전체 압수수색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을 단계적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각 단계의 개별 처분에 취소를 구하더라도 그 부분에 구속되지 말고 압수수색 전체를 하나의 절차로 파악하라는 거죠. 그래서 압수수색 절차 전체를 위법하게 할 정도로 중요한지 그래서 취소할 것인지 여부를 가려야 한다. 그래서 결론 뭐예요? 전체적으로
어디에 전체적으로 위법하다 이거 뭐예요? 전체적으로 위법하다. 예, 위수중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실무에서 준항고 절차에서 이렇게 위수중을 판단하는 게 이제 엄청나게 중요한 절차예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그 범죄 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민사상 불법 행위잖아요. 민사 불법 행위가 문제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형사 절차가 진행되게 돼요. 이건 엄청나게 길게 진행되잖아요. 민사 절차. 근데 형사 절차는 짧게 끝나요. 그런데 이 형사 절차 내에서 더 짧게 끝나는 게 이 부분이 준항고예요. 그러니까 이 준항고 절차에서 야 이거 증거로 안 돼. 위수중. 요거 확인하게 되면은 형사 절차 갈 필요도 없이 끝나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은 요 절차를 이용하게 되는 거죠. 종군당 압수수색 사건에서 중요한 법리가 확인된 부분입니다. 재정신청 가겠습니다. 재정신청에서 대통령에게 제출한 청원서. 이 부분은 행정이잖아요. 행정. 행정민원이에요. 행정민원이기 때문에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자, 그러니까 불기소 처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재정신청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나오겠고. 색깔은 크게 의미가 없으니까요. 이제 크게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고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거네요. 검찰 항고 전치주의. 자, 기록을 검토했죠? 그러면 7일. 자, 고등검찰청을 경유해서 가죠.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 자, 그러면 항고 전치주의 예외에 해당하면 기록 검토 안 했죠? 예, 그러면 30일 기록 검토하고, 자, 그 다음에 관할, 자, 고검 경유하여 관할 법원에 송부. 이렇게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재정신청에서 이제 최근에 나온 판례 좀 복잡한 듯이 보이는데 별거 아니에요, 이게 3번은 조금 점프하고 4번 먼저 보겠습니다. 재정신청서 관련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교도소장 나왔네요. 예, 그러면은 재수자 피고인 특칙이죠. 재수자 피고인 특칙 나오게 되면은 재정신청에 적용되지 않는다. 자, 두 번째, 재정신청 기각결정.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재항고를 할 수 있죠. 이 재항고에도 재수자 피고인 특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금 더 복잡하게 이 재항고장이라는 서면은 고등법원에 제출하죠. 그럼 고등법원에서 야, 이 재항고 기관이 도가에서 재항고장이 왔네. 고등법원에서 그 재항고를 기각할 수 있어요. 그럼 고등법원에서 재항고 기각 결정을 했기 때문에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또 재항고를 할 수 있죠. 자, 그 부분, 그 재항고에 대해서도 재수자 피고인 특칙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 후단 부분까지 몰라도 정답 찾는 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재수자 피고인 특칙은 재정신청서에 적용되지 않는다. 재정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 지문과 관련해 가지고 조금 이제 보겠습니다. 3번 지문에서는 재정신청 기각 결정이에요. 2항 1호의 결정이 확정된 사건, 이 부분이 재정신청 기각 결정이에요. 재정신청 기각 결정이 어떻게 확정되는 거죠? 예, 즉시 항고를, 재항고를 하지 않으면 재항고 기간이 도가하거나 재항고에서 이제 재항고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주게 되면은 이제 그 고지된 때로부터 다툴 수가 없기 때문에 확정되겠죠. 자, 확정된 사건은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으면, 여기에서 보면은 이게 이제 조문이 나와 있어요. 202항 사항 후문 재정신청 기각 결정이 확정된 사건,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거 자체가 재기소를 제한하고 있죠. 제한. 이 재기소 제한 규정과 관련해서 그 기각 결정이 확정된 사건은 여기에서 공소제기 가능성과 필요성에 대한 심리와 판단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사건만을 의미한다야. 고소인의 고소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고소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고등법원에서 현실적으로 심리가 이루어졌을 때에만 자, 그러한 제한을 받게 되는 거고, 자, 그래서 고소 내용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자, 다시 봐요. 고소 내용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여기 현실적 심리와 심판의 대상이 심리와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은 재기소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포함되어 있는 사건은 포함되어 있었지만 현실적 심판 대상 아닌 사건은 그냥 기소하면 돼요. 그냥 기소에도 적법하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면 되겠고, 여기 뭐 재정 신청 자체는 이 재정 신청은 우리 법원직에서는 무조건 중요해요. 항상 한 문제씩 나오고 있습니다. 공소시효 보겠습니다. 공소시효에서 1번도 이제 최근 판례에 해당하는 거고요. 당내 경선 운동, 이제 대통령 선거 얼마 남지 않았고, 저희가 시험 볼 때쯤 되면은 또 이제 선거 부정이니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이제 막 이렇게 어수선을 할 겁니다. 근데 당내 경선 운동, 선거 범죄 관련해서는 여기가 공소시효가 선거 범죄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6월이에요, 6월. 그러니까 엄청나게 짧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관련된 공소시효가 문제가 되는데, 당내 경선 투표와 자, 그 선거 범죄 직접 관련된 공직선거의 투표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정당도 우리나라 이제 정당법에 의하여 이제 헌법과 이제 다른 그 정당법 등에 이제 보호를 받고 있는 이제 그 공공기관으로 취급해 주는 거죠. 당내 경선 투표일, 공소시효의 기산일이 당내 경선 투표일이 아니라 그 선거 범죄와 관련된 공직선거의 투표일, 뭐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실무에서 이제 실제 이 사안은 국회의원 선거가 문제됐던 사안인데, 그 공직선거 투표일을 기준으로 6개월을 이 6개월을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공소시효가 살짝 길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형법에 의하여 나왔네요. 형법에 의하여. 여기는 뭐 중한형에 의하고, 형법에 의하여 이 멘트가 나오게 되면 가중감경한 형 틀렸네요. 가중감경하지 아니한 형법 아니한 이렇게 해가지고 암기하면 되겠고요. 공범 관련 이거 공범에 대한 이제 공소시효 정지 관련한 부분인데, 공범 중 1인에 대해서 기소를 하게 되면 다른 공범에 대해서도 공소시효 정지의 효력이 미치게 되는데, 책임 조각을 이유로 무죄, 그다음에 범죄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이 두 개가 나왔을 때가 달라진다는 거죠. 여기는 뭐 그냥 이제 저거만 놓겠습니다. 형법에 자, 공범이 성립하려고 하면 협의의 공범을 말해요. 정범이 있어야 된다. 공범은 정범에 종속한다. 종속. 그런데 그 종속의 정도가 정범이 구속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책임이 있어야 범죄가 성립하는데 어느 범위까지 종속하느냐의 문제인데, 우리 판례는 통설 판례는 여기까지 종속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구속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해야 공범이 성립한다는 거예요. 이게 제한적 종속 형식입니다. 제한적. 자, 그러면 사례에서는 책임 조각으로 무죄가 됐다라는 건 구속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책임이 없다. 그러니까 이 자체로 공범이 성립한다예요. 그러니까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라는 거고, 자, 여기 사안에서 자,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확정 판결을 받게 되면은 구속 요건이 탈락되게 돼요.
증명이 없다. 요 멘트 자체는 구속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구속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제한적 종속 형성에 따를 때 공범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정범이 구속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공범 자체도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공소시효 정지의 효력이 없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다시 여기 범죄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하게 되면은 공소시효 정지의 효력이 없다. 왜? 구속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인 거고. 여기에서 책임 조각을 이유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이거 공범이 성립해요, 안 해요? 성립하잖아요, 이거 자체에서. 그렇기 때문에 시효가 정지가 돼요. 그런데 지금 이건 이 판례에서 물어보는 건 여기 증명이 없다라는 건, 범죄 증명이 없다라는 건 이 구속 요건에 해당하는 부분이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는다 보고요. 이제 4번은 일반론입니다. 4번은 일반론인데 사실은 이제 입법자가 잘못한 거죠. 공소시효를 정지, 연장, 배제하는 특례 조항, 피고인에게 불리한 거죠. 이런 규정을 신설하게 되면 보통 경과 규정을 부칙에서 두게 됩니다. 부칙에서 두지 않아가지고 이제 대부분 판례까지 나온 사안인데 후단 부분은 일반론이니까 그냥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관할 가겠습니다. 관할에서 토지관할에서 현재지가 문제가 되는데 이 현재지는 적법한 강제에 의한 현재지 포함한다 해서 청해부대 아덴만 여명작전 부산의 토지관할을 인정했고요. 사물관할을 달리한다. 수기의 사건이다. 그럼 무조건 합의부 우선이죠. 합의부 우선. 자, 그런데 이게 항소 사건이네요. 자, 그러면은 사물관할을 달리하였을 때는 무조건 합의부가 우선하잖아요. 합의부 우선. 자, 항소심이기 때문에 무조건 고등법원이 우선하게 되죠. 그래서 고등법원이 병합심리를 하게 되는 거죠. 토지관할, 사물관할이 무조건 우선하니까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번이 틀린 질문이고. 다음에 이건 토지관할을 달리하네요. 3번 질문은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기의 사건이네요. 자, 그러면은 그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 사건의 관할법원이 문제가 되는데 그때 소속 고등법원이 같은 경우에는 그 고등법원이 다른 경우에는 대법원이 공통되는 직권상급법원이 되는 거죠. 여기에서는 여기 지금 수원 고등법원이 생겼다는 거 조금 주의해 주세요. 수원 고등법원. 요즘은 초기에 수원 고등법원 해가지고 거기 이제 원래 청사가 하나 새로 들어가지고 세팅하고 그러면 완전 생고생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안정화가 돼서 아주 근무 환경 좋다고 합니다. 4번 가겠습니다. 공소장 변경이 있었네요. 단독판사 관할 사건이 합의부 관할 사건으로 바뀌었네요. 지금 저희는 형소법이에요. 형소법. 항소심에서 형소법 관할입니다. 그러면은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이송하여야 하고 그 법원은 고등법원이겠죠. 이 부분은 여기에다가 민소법과 다름. 민소법에서 이제 공소장 변경과 비슷한 이제 그 개념으로 해가지고 거기 청구 취지의 확장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거는 이제 최초 청구한 것에 따르게 되는 거죠. 10번 넘어가고요. 변호인 관련해서 33조 2항 청구국선이네요. 자, 그러면은 청구가 있는 경우에 청구국선인데 이 제도가 있음을 알려야 할 의무, 법원이 이제 고지해야 선정 청구를 할 수 있음을 알려주는, 선정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걸 알려줘야 하는 이제 의무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도 판례는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라고 합니다. 이번 중요합니다. 항소심입니다. 항소심. 자, 항소심에서 다른 사건이 병합되었네요. 자, 이 경우에도 국선 변호인 선정의 효력이 미친다요. 그러니까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기록 접수 통지를 해 주어야 합니다. 자, 2번 틀렸네요. 자, 중요한 판례입니다. 이해가 상반된 피고인들이네요. 그런 다음에 자, 그 법무법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법무법인 담당 변호사가 지정됩니다. 자, 법무법인의 규모에 따라서 자, 뭐 100명 있고 200명 있는데 아니면 두세 명 있는 이런 이제 그 법무법인 규모가 다른데 그 소속 변호사들이 이제 그 송달의 편의 또는 이제 송무 업무의 편의를 위해서 담당 변호사를 조금 지정을 해요. 그래서 이제 법무법인의 변호사 선임계는 조금 이제 형식이 좀 다른데 아무튼 거기에서도 변호인은 실질적으로는 법무법인이에요. 법무법인이 변호인이 되는데 그 담당 변호사를 지정해 놓고 그 담당 변호사를 다른 피고인을 위한 그 변호인으로 국선 변호인으로 선정한다면 이건 모양 빠지는 거잖아요. 국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해가 상반되는지는 어떻게 판단한다? 공소장 기재 자체로 판단합니다. 쌍피 사건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쌍피 사건은 서로 피해자가 되고 서로 피고인이 되는 이제 그러한 사건을 말합니다. 자, 상고심의 환송 전 원심에서의 선임된 변호인, 자, 사건이 환송된 뒤에 항소심에서 다시 생긴다는 게 판례예요. 자, 여기는 이 상고심을 상소심으로 바꿔도 똑같이 맞는 말입니다. 상소심인 경우에는 이제 특별 규정에 항소 있잖아요. 항소인 경우에는 특별 규정이 있고 상고심인 경우에도 변호인의 변호권이 부활한다. 이거는 판례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다시 생긴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부활한다. 자, 12번에서는 음주운전 나왔고 범죄 수사가 나왔고 혈액 채취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모친이 법정 대리인으로서 혈액 채취에 동의할 수 있다? 땡 틀린 질문이네. 없다이죠. 왜냐하면은 이 혈액 채취는 범죄 장소 긴급 압수 216조 사망에 의해서 자, 압수할 수 있으니까 법정 대리인의 동의 이거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여기에서는 이제 후속 절차로 사후영장은 지체 없이 사후영장을 받아야 한다. 요건 필요합니다. 이번 판례는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닌데 그냥 이제 최근에 이제 형사소송법에서 당사자 능력 이런 멘트가 하나 나왔어요. 이렇게 해서 청산사무 종료 시까지 당사자 능력은 유지한다라는 거죠. 여기 뭐 묻고 읽어보게 되면은 이제 등기 이전에 범죄가 있었고 등기가 된 이후에 수사가 개시가 되거나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 그러면은 법인 처벌 받아야 된다는 거죠. 당사자 능력도 그대로 존속한다. 이 법률적 효과는 뭐죠? 법인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나요? 이미 청산 종결 등기가 됐는데 의미가 없잖아요. 법인에 재산이 남아 있을 때 이 재산에 대해서 벌금 집행이 가능합니다. 벌금 집행이 가능하다고요?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는 법인이 재판 확정 후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때에는 신설된 법인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는데 벌금 집행할 수 있는데 이걸 반대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재판 확정 전에 소멸하게 되면은 벌금 집행이 안 된다는 이제 그런 반대 해석이 되고요. 아무튼 이제 법인의 당사자 능력이 나왔기 때문에 법인 관련된 이제 문제를 이제 구성을 해 보았고, 3번 피고인이 법인인 경우, 제3자에게 변호인 선임을 위임할 수 없다야. 없다. 이건 법률 뿌렇고 방지하기 위한 규정인 거고, 법인 나왔으니까 이 법인이 공동 대표인 때, 공동 대표인 때에도 형소법은 각자가 대표하는 거죠. 왜? 피고인이 법인이다 이거 자체는 양벌 규정이에요. 양벌 규정에 따라 법인이 형사처벌 받는 그러한 경우이기 때문에 형사 절차에서 큰 의미는 없습니다. 행위자에 대한 재판 절차 이제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고, 자, 행위자가 유죄로 입증이 되게 되면 법인은 그냥 처벌하는 거니까요. 제 13번 공판 준비 절차 중요합니다. 어려운 부분들은 없으니까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공판 준비 기일은 공개한다. 여러분들을 예로 들면 안 되겠고, 자, 범인이 공개하는 걸 원하나요? 원하면 공개하고, 공개를 원하지 않으면 비공개로 하고, 그럼 재판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요 멘트가 들어가면 그냥 무조건 틀린 지문이고요. 그 증거인멸 요거 자체는 잘 안 들어가요. 자, 아무튼 증거인멸 이 멘트만 나왔으면 조금 정답 찾기가 어려운데, 요거 있잖아요. 공개를 원하지 않거나 그러면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하게 되면 형사재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거기서 틀린 거고요. 공판 준비기일은 공개한다. 요건 나오게 되면 선정기일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 거죠. 선정기일은 비공개로 한다. 그 다음에 피고인 출석이 좀 달라지는 거고요. 공판 준비 기일에서는 검사 및 변호인은 출석해야 합니다. 자, 이 사람들은 우리는 전문가라고 합니다. 전문가는 출석해야 돼요. 자, 그렇지만 여기 법원에 소환이 없는 때에도 피고인은 공판 준비 기일에 출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판 준비 기일을 통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피고인에게도 통지해 줘야 돼요. 피고인에게도 준비 기일은 통지를 해줘야 하고요. 자, 그 부분이 달라지는 거죠. 자, 이 부분이 선정기일에 피고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피고인이 출석할 수 있습니다. 공판 준비 기일에 신청하지 못한 증거, 여기는 소송을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거나 중대한 과실 없이 제출하지 못한 그런 사정들을 소명한 때, 이게 중대한 과실이죠. 중대한 과실. 4번 같은 경우에는 이거 중대한 과실이 이거 들어가냐 그냥 단순 과실이냐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다른 지문에서 정답 지문이 나오기 때문이고요. 그 형사 절차에서는 단순 과실을 문제 삼는 경우들이 없어요. 다 중대한 과실이어야 돼요. 이제 14번 보겠습니다. 14번 증거조사 방법인데 증거물인 서면이네. 증거물인 서면이면 증거물에 해당하는 제시. 서면에 해당하는 건 뭐죠? 네, 낭독의 절차가 있어야 되죠. 제시만 하면 된다? 틀린 지문이네요. 과정 옳지 않은 것은 1번. 이 문제 없고, 그 다음에 3번도 이제 최근 판례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여기 변호인의 피고인 신문권 관련한 부분인데 실제 사안에서는 여기 항소심에서 문제가 됐던 거예요. 변호인이 피고인 신문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일체의 피고인 신문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 변호인의 피고인 신문권에 관한 본질적 권리를 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증거 조사를 마친 증거네요. 그 다음에 증거 능력이 없음을 이유로 한 이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그 증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제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해야 한다.
이 부분을 증거 배제 결정이라고 합니다. (15번) 보겠습니다. 15번 증인신문 나왔네요. 이게 법원직에서 증인신문 절차, 이제 형소법의 증인신문 절차는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에 무조건 한 문제씩 나오고 있고요. 자, 증인에 대해서는 소환장 발부하네요. 소환장 발부 24시간 이전에 송달입니다. 그럼 여기 피고인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12시간이에요. 12시간 이전에 송달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소환장을 송달받아야 돼요.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어야 합니다. 전화로 소환을 받은 경우에는 여기에 불출석으로 인한 소송 비용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 여기에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고 출석하지 않았을 때 7일 이내에 감치에 처하게 되는데, 여기에 모든 전제는 여기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어야 돼요. 다른 방법으로 소환받은 증인인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게 되는 거고, 과태료, 소송 비용, 감치 처분에 대해서 다 즉시 항고가 허용되게 됩니다. 자, 자신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증인이네요. 재심 청구 예정이다 하더라도 증언 거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자, 그러니까 증언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아도 적법한 거고, 자, 증언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허위 진술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허위 진술, 허위 증언을 하게 되면 미증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자, 주신문에서는 유도신문이 금지가 되죠. 그런데 다음 공판기일에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다면 주신문의 하자는 치유됩니다. 자, 주신문에서는 유도신문이 금지가 되고, 자, 반대신문에서는 유도신문이 허용이 되죠. 자, 그리고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신문은 주신문, 유도신문에서 모두 가능합니다. 자, 3번 피해자이네요. 피해자 등이 범죄 사실의 인정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 직권에 의하여도 가능하고 이게 신청에 의하여도 가능하고요. 자, 이러한 사항을 의견 진술하게 할 수 있는 제도인데, 자, 이러한 것들은 범죄 사실의 인정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을 의견 진술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범죄 사실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으면은 안 되겠죠. 자, 이 부분을 지금 여기 이 제도를 증인신문의 의견 진술 제도라고 합니다. 의견 진술 제도를 특별히 둔 이유는, 증인 신문 절차를 공식적으로 진행하게 되면 여기에 피고인의 반대 신문권이 보장되어야 돼요. 반대 신문권이 보장되려고 하게 되면 피해자가 재판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이제 당하게 되는데, 그것들을 보완하기 위한 이제 최근에 신설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16번) 보겠습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 7일 이내 공소장 부분 송달받고 7일 이내에 의사가 기재된 서면, 의사 확인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제출하지 않으면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거죠. 않는 것으로 본다. but 7일 이내 신청하면 참여재판 진행이 가능하다. 이게 판례이고요. 그럼 여기에서 형사소송법 이 의사 확인서에 서면을 우편으로 발송한 때 발신주의, 형소법 유일한 발신주의가 이제 적용되는 사례, 법원에 도착한 게 아니라 우편으로 발송한 날에 의사 확인서가 도착한 것으로 봅니다. 자, 그러면 훨씬 더 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는 건수들이 더 많아지겠죠. 자,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 뭐죠?
네, 지금은 합의부 사건입니다. 합의부 관할 사건이 참여재판 대상이고, 공소사실의 일부 철회나 변경, 뭐죠? 공소장 변경으로 대상 사건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단독 판사로 바뀐 경우를 말해요. 자, 이러한 경우에 통상 절차로 바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참여재판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그러다가 통상 절차로 넘어가게 되면 통상 절차 회부 결정을 하게 되면 이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어요. 처음부터 하는 배제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가 허용되지만 참여재판으로 진행하다가 통상 절차로 진행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은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서 진행하게 돼요.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서. 그래서 참여재판을 원하는지에 관한 의사 확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데 이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라고 하게 되면은 자, 중대한 침해이다. 위법하다. 위법한 공판 절차가 된다. 그리고 소송 행위는 무효가 된다. 그렇지만 그 하자가 치유될 수 없다. 이 부분이 틀렸네요. 하자가 치유될 수 있습니다. 자, 3번은 조금 봐볼까요? 3번. 자, 그 절차 위법하고 소송행위 무효라고 봐야 한다. 자, 그런데 여기 쭉 가서 절차적 위법을 문제 삼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 그 하자가 치유된다예요. 물론 이제 이 치유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여기에는 뭐 충분한 한내, 숙고할 수 있는 시간, 그 다음에 이의 없음을 명백히 표시. 이게 하자 치유의 요건이에요. 그러니까 하자가 치유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자, 참여재판 절차에서는 간이공판 절차 적용되지 않고요. 간이공판 절차, 공판장에서 자백해도 간이공판 절차 넘어가지 않고요. 배심원과 예비 배심원은 증거 능력에 관한 심리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죠. 넘어가고 17번 보겠습니다. 네, 17번에서 1번 선지는 사인의 위수종을 문제 삼는 거죠. 제3자에 의하여 절취되었다. 그 다음에 대가를 지급했다 하더라도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는 거예요.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 위법수집 증거배제법칙은 수사기관을 통제하는 법리이지 제3자, 민간인을 통제하는 법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제 판례는 비교 형량설을 취하기는 하는데 그 비교 형량설에 따라서 다 증거 능력을 인정하고 있어요. 이제 위법수집 증거배제법칙에서 이거는 이제 사실관계 이런 것들 확인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외우면 돼요. 그냥 외워야 되는 부분입니다. 공소제기 후에 조금 지우고 공소제기 후에 이루어진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이거 하게 되면은 예외적으로 증거 능력이 있는 2차 증거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근데 2번은 근데 간단하게 암기를 해버리면은 이제 쉬운 이제 부분인 거고. 3번 보겠습니다. 3번 엄청나게 중요한 판례예요. 3번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면 검사가 항소를 했겠죠. 그런 다음에 수사기관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할 수 있는 사람을 특별한 사정 없이 수사기관에 미리 소환하여 작성한 진술조서는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 능력이 없으나 여기까지 맞는 문장이고요. 진술조서. 자,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했네요. 진술조서의 성립의 진정을 인정했네요. 피고인 측의 반대 신문의 기회가 부여되었네요. 그렇다 하더라도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요, 없다. 자, 그럼 파란 글씨 이 부분은 뭐죠? 312조 4항. 참고인 진술조서의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자, 이거는 동일한 법리가 증언 번복하는 진술조서.
당사자주의 소송 구조에 반한다는 거예요. 수사는 이제 상하 관계에서 적법 절차 원칙이 이제 중요시 되는데 공판 절차에 오게 되면은 이제 공판 검사와 피고인이 대등한 당사자가 되기 때문에 절차의 대상으로 이제 수사기관이 우월적 지위에 있는 그 부분을 인정할 수 없다예요. 그래서 후단 부분이 중요해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 312조 사항의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증거 능력이 인정할 수 없다요. 그런데 판례가 동의하면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고 합니다. 증언 번복 진술 조서도 동일한 이제 법리가 적용되고요. 4분 판례, 최근 판례, 중요한 판례입니다. 자, 서명만 있고 나른이 없는 압수수색 영장으로 자, 증거물을 수집했습니다. 자, 수집한 파일 출력물, 이 부분이 1차 증거이고요. 이에 기초하여 2차적 증거, 이 부분도 증거 능력을 인정해요. 예외적으로. 여기는 특이해요. 1차 증거도 증거 능력이 인정되고 2차 증거도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라고 설시한 사안입니다. 최근 판례입니다. 18번 보겠습니다. 자, 18번 진술 내용의 진실성 나왔네요.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제 요중사실과 전문 증거인지 여부는 요중사실과의 관계에서 정해지게 되는데 요중사실과의 관계에서 진술 내용의 진실성. 이 말은 진술 내용이 살인이야? 자, 강도야? 자, 이런 것들을 문제 삼는 거야. 자, 그런데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것 자체, 간접 사실에 대한 정황 증거로 사용될 때에는 반드시 전문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원 진술의 존재가 요중 사실일 때, 그때는 직접 증거이고, 자, 전문 증거가 아니다. 이고요. 2번은 참고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동의를 받아 영상 녹화할 수 있죠. 여기에서 피의자는 어떻게 되죠? 피의자는 미리 알려주고 영상 녹화. 자, 아무튼 이제 참고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동의를 받아 작성한 영상 녹화물,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럼 뭘로 사용해요? 이건 성립의 진정을 대체 증명하는 용도, 그리고 기억 환경으로만 사용될 수 있는 거죠. 3번은 이제 개정소문입니다. 검사 작성 피신조서, 적법한 절차 방식, 그 다음에 내용 인정, 이렇게 해가지고 개정되었습니다. 18번에서 정답을 좀 찾기 힘들었을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수업 중에는 강조를 했어요. 진술자의 음성임을 확인 이멘트. 이 멘트는 동일성 검증이에요. 동일성 검증. 녹음 나왔죠. 녹음 나오게 되면, 녹음 테이프 나오게 되면은 1번 동일성 검증. 물론 그 전 단계로 통비법을 검토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전문 법칙 통과. 이 두 개 모두 갖춰야 돼요. 그런데 지금 사안은 동일성 검증이에요. 동일성 검증. 진술자의 음성임을 확인. 여기에서 전문 법칙이 적용되려고 하면 뭐가 문제가 되는 거죠? 전문 법칙이 적용되려고 하면 내용이 문제가 되는 거죠. 내용. 그러니까 내가 진술한 대로 녹음 이멘트가 나와줘야 돼요. 이게 성립의 진정입니다. 자, 다시 음성임을 확인, 이건 동일성 검증이기 때문에 자, 여기는 난예시에요. 난예. 아직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전무법칙 진술한 대로 녹음 이 멘트가 나와줘야 증거 능력이 인정되게 됩니다. 증거 동의 관련한 부분입니다. 피고인이 증거 동의하는 거죠.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 동의하게 되는데 변호인은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대리하여 증거 동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피고인이 증거로 하면 부동의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인 거죠. 그래서 변호인이 그 증거 동의를 해도 그 효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피고인의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 부동이잖아. 여기에 반하지 못하기 때문에 변호인이 동의한가? 동의한가? 증거 동의의 효력을 이렇게 인정할 수 없다. 이거. 공판 절차 갱신이 있거나 심급을 달리해도 증거 동의의 효력이 미치고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거고. 3번은 이제 평소에 강의하면서도 질문이 많은 게 부분인데 저희가 증거 능력을 따지는 이유는 뭐예요? 유죄 증거.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증거, 엄격한 증명이 필요한 거죠. 엄격한 증명. 엄격한 증명이 뭐예요? 증거 능력이 있을 것, 그 다음에 적법한 증거 조사를 거칠 것. 그래서 엄격한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증거 능력이 인정돼야 되기 때문에 진정 성립이 증명되거나 또는 진정 성립이 증명된다라는 건 전문 법칙의 이제 요건을 통과한다는 예외 요건을 통과한다는 거고, 자, 그것도 아니라고 하면 상대방의 동의, 증거 동의 관련한 부분인데 이게 아니라 자, 유죄 증거에 대하여 피고인 측이 반대 증거로 제출한 서류 관련한 부분이 이 부분은 뭐예요? 이 부분은 자, 반대 증거, 자, 무죄 증거, 탄핵 증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쪽 부분은 유죄를 인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거나 상대방의 동의 이런 것들 자체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조금 주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4번은 필요적 변호사건. 필요적 변호사건. 피고인이 퇴정했네요. 재판 거부하고 퇴정했습니다. 재판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고 퇴정하고 변호인도 동조 퇴정했습니다. 그러면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재정 없이도 심리 판결할 수 있고 심리할 수 있기 때문에 증거 조사를 할 수 있고 자, 그러한 경우에 판례는 증거 동의가 간주된다고 합니다. 자, 이 판례는 원래 자, 이게 이 부분은 330조의 그 임의퇴정과 증거 동의 간주인데 이 부분은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이 부분인데 판례가 초기에는 330조를 유추 적용하였다가 그 다음에는 이 문구를 삭제해요. 이 문구를 빼면서 그냥 330조에 의하여 심리 판결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심리란 문구를 살짝 넣었다가 처음에는 유추 적용한다는 말을 했다가 그 다음에는 이 문구를 삭제해버리고 그냥 증거조사하고 증거동의 간주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냥 이제 점프해버리는 논리적 비약이 있는 부분입니다. 자백보강법칙 보겠습니다. 자백보강법칙 즉결 심판 적용되지 않는다예요. 왜냐하면 즉결 심판에는 특별 규정이 있어요. 여기 주의해 주세요. 소년 보호 사건이에요. 소년 보호 사건. 요 부분이 만약에 소년 형사 사건으로 살짝 바뀌게 되면 틀린 지문이에요. 소년 형사 사건에는 당연히 공판 절차도 공개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자백 보강 법칙도 적용되게 됩니다. 자,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가 될 수 없다. 보강 증거는 사용할 수 없다요. 자, 여기에서는 이제 피고인 그 자백 보강 법칙에서 보강 증거가 될 수 있는 부분은 피고인의 자백과 독립한 증거여야 돼요. 그런데 지금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 중에서 핵심 포인트는 뭐예요? 뭐 때문에 피고인을 유죄로 이제 인정하는 거예요? 자,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은 이건 이제 재전문 또는 이제 전문 진술이 되게 될 텐데 316조 이제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316조 1항이거나 아니면은 이게 포함된 재전문일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이것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 이유는 포인트가 되는 게 연엄이에요. 연엄.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더라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피고인의 자백인 거예요. 자백. 그래서 보강 증거는 원래 이 자백과 독립된 증거여야 되는데
자백을 자백으로 보강하는 결과가 돼. 요놈이 유죄의 증거가 되는데 요놈을 갖다가 보강 증거로 삼으면은 자백을 자백으로 보강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보강 증거가 될 수 없다라고 합니다. 3번 지문은 좀 그 개별적으로 암기해야 되는 판례인데 포괄일제인 상습범이다. 거기에 대해서 보강 증거도 개별적으로 요구된다. 이거 판례 조금 특이한 판례입니다. 자, 310조 소종의 피고인의 자백, 보강 증거가 필요한 피고인의 자백에는 공범인 공동 피고인의 진술은 포함되지 않는다. 네, 맞고요. 문구가 다르면 이제 틀린 지문이에요. 판례 자체도 이건 물리 해석상 이렇게 표현합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하여 보았더니 말이 다르다. 그러니까 공동 피고인의 진술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공범인 공동 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 피고인에 대한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독립 증거로 사용할 수 있고 별개의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할 수 있고 상호 간의 보강 증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죄수의 딜레마 사안들이 문제가 되는 거고요. 21번 보겠습니다. 21번. 유죄 판결을 선고하게 되면은 이제 거기에 설시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데 범죄 사실, 증거 요지, 법령의 적용, 그리고 주장에 대한 판단. 그런데 여기서는 어느 하나를 전부 누락, 이 부분이 포인트예요. 자, 그러면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 위반으로 파기 사유가 된다예요. 어느 하나를 전부 누락했을 때예요. 전부 누락. 그다음에 2번은 조금 특이한데 지금 부정수표 단속법에서 부정수표가 회수가 됐습니다. 회수가 되면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대요. 이렇게 규정한 이유 자체가 반의사 불벌죄를 규정한 취지로 이해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공범에 의하여 부정수표가 회수된 경우에도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요. 그래서 공부가 조금 되시는 분들은 이거 조금 이상하다. 반의사 불벌죄는 친고죄 주관적 불가분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니까 공범에 의하여 회수되든 아니든 그게 여기 공소기각 판결까지 이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되게 좋은 질문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부정수표 단속법 자체의 이제 법리를 살펴보게 되면은 원래 민사 사안이거든요. 조금 더 민사 사안이고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이게 상사 어음 수표행위예요. 그걸 우리는 형사처벌하고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형사처벌의 범위를 최대한 줄여주려고 하는 노력들이 이제 예외적인 노력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고 이 판례 자체도 그런 노력 중에 이제 일환으로 그렇게 해석해 주면 되겠습니다. 친고죄 주관적 불가분 원칙을 여기에 적용하지 마시고 원래 민사 사안인데 형사처벌 하더라. 그런데 그 형사처벌의 범위를 이제 낮춰주기 위해서 판례가 공소기각 판결, 이제 공범에 의하여 수표가 회수된 경우에도 공소기각 판결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3번은 이제 해설해서 보도록 하고 4번 보겠습니다. 4번. 이제 4번 보게 되면은 재판서의 문제이네요. 재판서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 경정 결정을 통하여 재판서의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정 결정도 재판의 일종이고 그 다음에 재판에 잘못이 있으면 누가 봤을 때도 명백해야 되는데 그 재판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경정의 범위를 벗어난다요. 이게 첫 번째 하나 있고 자 그리고 이 경정 결정도 재판서이기 때문에 주문과 이유로 나눠지게 되는데 어디 부분이 잘못되었으니까 경정한다라는 결정을 주문에 표시하라는 거예요. 주문에 표시하라. 판결 이후에만 기재한 경우에는 경정 결정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라는 게 판례예요. 이 사안은 이제 실제 판결 이후에 누범의 범위를 이렇게 축소한 이제 사안인데
축소해서 인정한 사안인데, 이제 누범의 범위가 축소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건 이제 피고인 형량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자, 이러한 것들을 이러한 부분을 이게 경정 결정으로 하지 않고 판결 이유로만 기재했다는 거예요. 누보 범위를 축소하는 거. 이 부분이 위법하다라는 판례예요. 경정 결정으로 볼 수 없다라는 판례입니다. 중요한 판례이고, 그다음에 3번은 조금 이제 특이한 이제 판례인데, 3번 판례가 나온 이유는 우리 이제 그 소위 특가법 있죠, 특가법. 특가법 해가지고 뭐 속칭 장발장법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상습 절도와 작물취득을 가중 처벌하는 특가법이 위헌 결정받았어요. 그런 다음에 위헌 결정 이후 재심 절차 이렇게 진행하면서 지금 재심 심판 절차에서는 현재 법령이 적용돼야 되는 거죠. 현재 법령이 적용돼야 돼요. 현재 법령이 적용돼야 되기 때문에 현재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한 그 법은 소급해서 또는 합헌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까지 소급해서 무효가 되기 때문에 그 무효인 법령이 적용되게 되는 지금 이렇게 재심 심판 절차에서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런데 이제 이 특가법 장발장법의 위헌 결정의 취지는 처벌하는 게 위헌이 아니에요. 가중 처벌하는 게 위헌이에요. 가중 처벌하기 때문에 위헌이에요. 연홈 때문에 문제가 돼요. 예를 들어서 간통죄 같은 경우에는 처벌하는 게 위헌이에요. 그런데 특가법 상습절도를 가중처벌하는 건 가중처벌하는 게 위헌이에요. 그래서 이제 판례가 이러한 장발장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았던 애들이 하도 많이 재심 청구를 하게 되는 거고, 그것 때문에 재판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재심 심판에서 그 법리들이 조금씩 만들어주고 있는 건데, 이 특가법에 대해서도 예전에 합헌 결정을 했던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 법령이 조금 개정되었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개정 전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을 한 것과 개정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을 한 게 두 개 논리 구조가 조금 바뀐 그런 형태로 나와요. 그럼 개정 전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 사실은 이제 문구만 형식적으로 변경되었고, 개정 전후 법률 조항들 자체의 의미 내용의 변동이 없다. 그 말은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개정 전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은 개정 법률 조항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데, 왜냐면 위헌 결정의 효력이 개정 법률 조항에 미친다. 이거는 같이 이 개정 법률 조항도 위헌이다라는 건데, 개정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을 하게 되면은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개정 전 법률 조항에 대하여 그대로 미친다고는 할 수 없다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개정 전 법률 조항에 따라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이제 이 재심으로 너희들을 구제받을 수 없으니 굳이 재심으로 구제받지 말고, 또 너희들이 재심으로 이제 들어온다 하더라도 실제로 재심에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되게 되는데 동일한 형을 선고해 버려요. 불변금에 반하지 않잖아요. 실익이 없게 돼요. 그러면서 제한을 해버리는 의미입니다. 이 부분도 최신 판례에 해당합니다. 무조건 시험에 나올 만한 여기도 최신 판례인데 중요도는 조금 떨어지고요. 요놈은 조금 중요도가 떨어지고, 요놈은 엄청나게 중요해요. 비슷한 것 같은데 완전히 다른 법리가 적용되잖아요. 요놈하고 모르면 틀린 문제. 최신 판례인데 모르면 틀린 문제입니다. 22번 보겠습니다. 22번에서는 이제 일부 상소가 나왔을 때 이게 그 상소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어서 전부가 2심이 되고 전부가 심판 대상인 경우와 편면적 공방 대상론이 적용되는 그 사례들을 구별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단순 일제의 관계 이렇게 나왔을 때는 상소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는 거고요.
자, 필요적 몰수 추징 이 부분도 상속 불가분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에 전부이심, 전부 심판 대상이 되는 경우이고,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포괄일제의 일부만이 유죄로 되었는데 여기에서는 계속 읽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무죄나 공소기각이 나왔어요. 자, 이때 자 피고인만 상고했네요. 자, 피고인만 유죄 부분에 대하여 상고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 상고를 하겠고, 자, 무죄나 공소기각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상소이익이 없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은 자, 무죄나 공소기각이 나온 부분은 검사가 원래 상소를 했을 텐데 검사가 상소를 하지 않았대요. 자, 이때 상소심으로 2심은 되지만 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판단할 수 없다. 심판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2번 부분이 편면적 피고인에게 유리할 때만 적용되는 공방 대상론이에요. 이건 이제 판례가 이제 민사소송법에 있는 그 법리를 형소법에 끌고 온 건데,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암기해야 되는 판례 중에 하나입니다. 4번 보겠습니다. 4번 이렇게 해서 4번은 이제 그 전부 파기설과 일부 상소했을 때 전부를 파기해야 되느냐, 전부 파기설, 일부 파기설. 판례가 있는데 이거 두 개 다 판례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전부 파기나 일부 파기나에서는 상소가 있느냐 이것만 보면 되네요. 상소 이유를 보는 게 아니에요. 상소가 있으면 전부 파기, 상소가 없으면 일부 파기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수개의 범죄 사실이네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일부는 유죄, 자, 일부는 무죄가 나왔는데, 자, 피고인 및 검사 쌍방이 상고를 제기했네요. 자,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상고를 제기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중간 부분은 읽을 필요가 없어요. 쭉 가가지고 이유가 있고 이유가 없고 이 부분은 읽을 필요가 없고, 자, 그 다음에 37조 전단에 경합범 관계에 있다. 그러면 유죄 부분을 무죄 부분과 함께 파기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함께 파기해야 돼요. 왜냐하면 둘이 상고를 했잖아요. 이게 지금 전부 파기설입니다. 자, 여기서 일부 파기설을 보게 되면은 A죄는 유죄가 나오고 B죄는 무죄가 나왔을 때 여기에 대해서 검사만 상소를 하면, 검사만 상소하게 되면은 이 부분만 일부 파기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A죄 유죄 부분은 검사와 피고인도 상소를 하지 않아서 분리 확정되기 때문에 일부 파기설이냐 또는 전부 파기설이냐. 여기에서 다시 피고인 및 검사 둘 다 쌍방 상소를 제기한 거고, 여기는 검사만 상소를 한 경우 일부 파기설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23번의 상고심 절차에서 1번 1심 판결에 대해서 상고를 제기했네요. 상고. 자, 이건 뭐죠? 비약적 상고입니다. 2심 항소를 점프하고 바로 상고로 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였거나 법령 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 비약적 상고를 하게 되는데, 자, 항소를 점프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소가 제기되면 이제 심급의 이익을 위해서 비약적 상고가 없어지고 항소 그 다음에 상고 절차 또 남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자, 항소 자체가 없어져 버리게 되면, 자, 그러면 예외로 한다. 항소를 취하했다. 그러면 뭐 민소법의 법리로 소송 계속의 소급적 소멸 뭐 이런 말이 나오는 거. 자, 그리고 항소 기각의 결정이에요. 항소 기각의 결정. 자, 항소 제기가
법률상 방식에 위배됨이 명백한 때 하는 게 항소기각 결정이잖아요. 자, 이러한 경우에는 비약적 상고가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자, 소년에 대해서 그 소년인지 여부는 항소심 판결 선고 당시를 기준으로 해요. 그러니까 항소심 판결 선고 당시 미성년이면 부정기형을 선고합니다. 항소심에서 부정기형을 선고합니다. 상고는 사후심이죠, 사후심. 그래서 항소심에서 성년이 되면 정기형을 선고해야 되는데 항소심 판결 선고 당시 미성년이면 부정기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상고심 이후에 성년이 된 경우에는 그건 고려하지 않아요. 상고심은 사후심이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3번도 되게 까다로운 부분이에요. 3번 여기. 직권심판에서 그 밑에서 보겠습니다. 항소심 직권심판, 그 다음에 상고심 직권심판이 있는데 요놈이 들어가지 않아요. 중대한 사실 오해. 여기는 들어가는데 여기는 들어가지 않는 거. 여러 가지 항소 이유가 있고 상고 이유도 조금 이제 항소 이유보다는 작지만 항소 이유가 훨씬 더 많잖아요. 상고 이유보다. 그런데 상고심에서 직권 심판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건 이 부분이 들어가면 안 돼요. 항소심에서는 이 부분도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면 이제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는데 상고심에서는 안 돼요. 그래서 중대한 사실 오인 이 부분이 나오면은 상고심이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여기 3번 해설 부분 봐볼까요? 자, 사형 무기 10년 이상이 선고된 사건이어야 돼요.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어 판결의 영향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 해서 383조 4호의 사유잖아요. 그런데 상고심의 직권심판사항은 이게 4호예요. 그런데 자, 상고법원은 상고 이유서에 포함된 사유와 관하여 심판하는 게 원칙인데 전조 1호 내지 3호 사유예요. 그래서 폐지, 사면, 이제 재심 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뭐 법령 위반,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이 있는 때에는 그게 1호부터 3호인데 그 경우에는 이제 직권 심판 사항이 되는데 요놈이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형 무기 10년 이상이 이제 선고된 사건은 사실 오인 자체가 직권 심판 사항이 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항소심에서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 확정이 되고 상고심에서 사실관계가 뒤집히는 경우들은 이제 극히 드물게 돼요. 4번 보겠습니다. 1심 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 항소 이유로 삼았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외에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 사실오인, 체증법칙 위반, 심리미집, 법령 위반 등의 사유, 새로운 사유를 듣는 거죠. 새로운 사유를 상고 이유로 삼을 수 없다. 이게 상고 이유 제한의 법리라고 합니다. 그 전에 있었던 법리를 확인한 게 최근 대부분 전원합체 판결입니다. 결정이고요. 재심 갑니다. 재심. 자, 재심에서 지금 아까 이제 설명드렸던 거, 재심 청구 단계예요. 재심 청구 단계에서 소송 당사자에게 사실조사 신청권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 중요한 판례이고요. 이거 중요해요. 최근에 나온 중요한 판례입니다. 특별 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 확정 판결. 이 부분도 재심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예요. 자, 이 부분이 여기까지가 전압입니다. 판례의 정정 견해를 이제 바뀌었고요. 바꿨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특별 사면이네요. 그럼 이제 재심 심판 절차에 따라서 이제 재심 개시 결정이 있으면 재심 심판 절차가 진행되게 될 텐데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재판을 하는 거죠. 그때 특별 사면으로 면소 판결 땡 틀렸네요. 특별 사면은 면소 판결 사유가 아니에요. 재심에서 이제 중요한 이제 논점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제 재심에서는 이제 종전 재심 대상 판결 있죠. 이 재심 대상 판결이 재심 심판 절차, 이 재심 심판 절차에서 전국적으로 그 판결이 확정된 때,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이 재심 대상 판결이 유효하게 남아있게 돼요. 그래서 재심 절차에서 이제 특수성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부분이 공소장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 부분이 하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병합 심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여기 두 번째 법리가 하나 나오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37조 후단에 형법 37조 후단에 경합범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경합범 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면은 경합범 관계가 성립하게 되면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면하게 되는데 요걸 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은 공소장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 병합 심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3번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4번 후단 경합범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재심이 나오게 되면 이거 꼭 그냥 암기해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재심이 나오게 되면 공소장 변경 허용되지 않는다. 병합 심리하는 거 허용되지 않는다.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37조 후단 경합범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형을 감면할 수 없다. 2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식명령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약식명령의 청구는 공소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맞고요. 다음에 약식명령을 할 수 없거나 적당하지 아니할 때 약식명령의 청구를 기각하는 것이 아니라 공소제기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판 절차를 이행하게 됩니다. 1번 틀렸고요. 자, 2번 보겠습니다. 2번 지문은 절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다른 사건들이 병합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징역 1년 2월이 선고되었어요. 자, 이거는 벌금이 징역으로 바뀌었습니다. 다른 사건이 병합되어도 이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형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하나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형종상향 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해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2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약식명령을 하는 이유는 형사 절차를 이제 간결하게 빨리 신속하게 끝내자는 취지인데 연엄이 들어가면 틀린 지문이 돼요. 증거의 요지를 약식명령으로 쓰려고 하게 되면 약식명령에서 머리를 엄청나게 써야 되기 때문에 신속하게 끝나지 않게 됩니다. 3번 틀렸고요. 자, 4번 갑니다.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 사건이네요.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 사건. 자, 여기는 이제 소송촉진법에 따라서 불출석 재판에서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하는 게 이제 불출석 재판인데 이 불출석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송달 불능 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월에 경과해야 되고요. 첫 번째 요건. 자, 그런 다음에 6개월에 경과하도록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에 2회 공시 송달을 해요. 자, 그런 다음에 불출석 재판을 합니다. 엄청나게 절차가 까다로운 거죠. 자, 그런데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 사건은 그러한 정도에 이르지 않아도 공시 송달할 수 있다. 첫 번째 요건으로 이제 이 두 번째 요건으로 바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 이유는 왜냐하면 약식명령에 대해서 정식재판 청구를 한 그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게 남용되어 왔다는 거야. 그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제 이렇게 판례가 제한적으로 해석해서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 사건은 그냥 불출석 재판으로 빨리빨리 재판 절차를 끝내자 이제 이런 취지인 거죠. 자, 이렇게 해서 25번의 정답은 옳은 것을 고르기 때문에 2번이고요. 여기는 좀 해설 부분을 조금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설 부분에서 지금 2번이 옳고요. 2번이 옳고 그 다음에 1번 틀리고 3번 틀리고 4번 틀리고 이렇게 해서 해설 부분을 좀 수정해 주시고 정답은 2번으로 그냥 똑같이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동행 제3회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